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전하고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베어마켓 랠리, 반등 기조 이어진다. 그래서 얼마까지 갈까? 이렇게 기분 좋은 전망을 했던 게 불과 일주일 전인데, 지난주 중반 이후부터 먹구름이 짙게,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드리워지고 있는데요. 신호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건가요? 자, 일단 그러면 미국 시장, 나스닥 차트부터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나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어제하고 그러니까 지난주 말에 끝난 미국 시장, 나스닥 시장하고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이 좀 급락을 하다 보니까 122평선 자체를 하향 돌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2평선은 원래 좀 아래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지에 대한 신뢰도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었었다. 원래부터.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시장은 급락했지만 급락하는 과정에서 거래량 자체는 상당히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자, 이 얘기인즉슨 매도세가 강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다기보다는 살 사람, 즉 매수세가 작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시장이 저 하락한 폭에 비해서 이 하락 압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62평선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점차 120선을 중심으로 20선하고 이렇게 수렴 주가하고 수렴돼 가는 그런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고요. 다음은 조금 큰 관점에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주봉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지난주에 좀 이렇게 고점에서 매물대 바로 앞두고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였었죠.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 지금 지난주에 고점을 찍은 자리가 2540포인트가 좀 넘어서 2550포인트 근처 정도 그쯤에서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때부터. 이 자리는 2018년도 저 고점을 기록한 그 자리하고 그렇게 크게 멀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 근처에까지 가니까 조금 조정이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2016년도에 고점을 기록한 자리가 또 올해 상반기 내내 그 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매매 공방이 굉장히 치열했던 그런 자리하고 또 겹쳐지게 되죠. 자, 위에 파란 줄로 제가 직선을 그어놓고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3개 쳐놓은 부분들이 그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매물대 진입을 앞에 두고 밀린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왕 얘기 나온 김에 그 전에 지지받았던 그 자리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이때는 2300포인트가 좀 깨졌을 무렵이죠. 그 자리 역시 앞에 보시게 되면 2018년도에 횡보했던 자리, 그리고 2019년하고 2020년 초 이때 저항을 받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하반기에도 이쪽에서 좀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가격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신뢰감이 있는 그런 지지대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돌파가 되면 저항선으로 바뀌고 저항선이 또 다시 돌파가 되면 그건 지지선으로 바뀌는 그런 원리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 주봉을 놓고 봤을 때는 위에 지금 고점을 기록했던 위에 파란색으로 쳐놓은 줄 이 가격대하고 그다음 아래 지지받았던 자리 크게 보면 이쪽 내에서 좀 박스권 움직임이었다. 그렇게 움직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봤다면은, 보면 주요 이슈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를 둘러싼 환경들이 우리 내부적인 것보다는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인플레를 나타내는 물가지표는 한풀 꺾여서 괜찮지 않나 싶었는데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들 이런 부분들 좀 점검을 해주세요. 자, 지금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을 급락으로 이렇게 끌어내리고 또 달러 인덱스를 급등시켰던 거는 저 유럽 쪽에서 나왔죠. 이 독일이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죠. 발표를 했는데 전월비해서 5.3%나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비 해갖고는 진짜 충격적인 그런 숫자가 나왔죠. 32.7%가 급등했습니다. 자, 물론 이 1차 대전 이후에는 독일이
정말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있었지만요. 이 숫자는 지금 나온 이 숫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50년에 독일이 겪었던 그 인플레이션이 뭐 30%가 채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37.2%가 나왔으니 이게 좀 굉장히 좀 안전자산 선호 현상 이런 것들을 자극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므로 인해 갖고 달러 인덱스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시장이나 아시아 시장 그리고 여타 시장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래로 끌어내리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게 된 이유는 뭐 가장 큰 원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자, 지금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또 좀 이슈가 될 만한 조금 우려가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좀 나타나고 있었죠. 자, 지금까지 안전지대로 좀 여겨졌던 크림반도 쪽에서 이 뭐 게릴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 우크라이나 쪽에 지원을 받는 뭐 그런 사람들이 저 공군기지, 그러니까 사키 공군기지를 8월 9일 날 좀 이렇게 폭발을 시켰고요. 그래서 전투기가 러시아 전투기가 상당 부분 소실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16일에는 임시 탄약 저장고 이쪽에서도 폭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이 전쟁이 격해질 수 있는 뉴스가 어제 또 나왔는데요. 푸틴의 브레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알렉산드로 두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딸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차량이 폭파로 인해 갖고 사망을 했습니다. 러시아 쪽에서는 이거 우크라이나 쪽에서 지원한 거다. 그들이 한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일각에서는 뭐 러시아 전쟁을 반대하는 그 러시아 내국인 소행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푸틴은 이게 내국인 소행이든 우크라이나에서 지원을 받은 그런 단체 소행이든 간에 상관없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몰아붙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쟁이 좀 빨리 끝나줘야 되는데 이 전쟁이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게 되면 겨울철에 에너지 위기가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감들이 커지면서 또다시 인플레이를 자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한 가지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잭슨홀 미팅을 들 수가 있겠죠. 자, 뭐 요거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와이오밍 주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매년 이 시기에 열립니다. 자, 여기는 중앙은행장들 한 40명 정도 되죠. 그 정도가 참여를 하고 그 외 경제 석학들이 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향후에 좀 있을 정책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예를 들면 2021년 같은 경우는 불균등한 경제에서 거시정책에 대한 이런 주제로 회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인플레이에 대한 논쟁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파월 의장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연준에서는 그동안 없었던 얘기들이 나왔죠. 테이퍼링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뭐 작년에도 잭슨홀 미팅이 시장 정책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올해는 주제가 경제와 정책의 제약 조건에 대한 재평가라는 주제로 논의가 되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지금 그 석학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26일 날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어서 그게 가장 주목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 현재 미국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지금 고용 지표는 탄탄하게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연준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를 잡는 겁니다. 지금 뭐 물가가 조금 정점을 찍고 떨어졌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연준의 목표 인플레보다는 턱없이 높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시장에 도움되는 얘기, 좋은 얘기를 한다라면 시장이 안도를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소비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은 매파적인 그런 발언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전체적인 분위기다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지난 주말에 독일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37.2%가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야, 나 이제 공장 못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분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봐도 무방할 거고요. 그런데 지금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거는 경기 침체하에 물가 상승이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빠져든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럽 중앙은행 총재들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겠죠. 그 외에도 경제 석학들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려하는 목소리, 이런 것들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이다라면 향후 시장에는 조금 좀 부정적인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쪽에서의 이슈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잭슨홀 미팅,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 시간에 미결제 약정이 좀 줄어들어야지 된다, 파생 시장에 대해서도 여러 번 수급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까지 파생 시장의 수급 어떤가요? 자, 일단 뭐 어제 조금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수급이 나왔었죠. 원달러 환율은 굉장히 급등을 하는 모습인데, 외국인들은 현물 시장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도 동시에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뭐 앵커님 아까 좀 말씀해 주셨듯이 이 선물 시장에서 미결제 약정이 좀 줄어줘야 되는데, 이게 어제도 한 1,800계약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순매수는 1,941억 정도가 됐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미결제 약정이 늘었기 때문에 외국인들 선물 매수의 의미는 좀 반감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런 수급들이 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구간에서 하루 정도는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속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만약에 오늘도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이거는 좀 믿어볼 만한 수급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 어떤 것들 봐야 되나요? 자, 일단 뭐 시장이 지금 어제 조금 아래 꼬리를 조금 달긴 했는데요. 60일 이동 평균선이 조금 불안불안한 위태위태한 그런 모습이죠. 자, 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오늘 장에서는 요게 붕괴는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붕괴되고 난 다음에 회복이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62평선 같은 경우는 아까 나스닥 시장에서 122평선처럼 아래로 하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에 대한 그런 신뢰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자, 하지만 지금 지난주부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해서 오늘 미국 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좀 빠져서 출발한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자, 오늘 하락해서 출발한다라면 5일 연속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락폭도 고점 대비해서 보면 한 100포인트 가까이 그 정도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뇌동매매는 조금 곤란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리고 뭐 22평선 자체의 방향은 아직까지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 연속 하락했는데 오늘 자리에서 추격해서 매도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등을 이용해서 일정 부분 현금을 만들어 놓는 그런 전략은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 일정 부분에 좀 현금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네,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여러 가지 좀 이상 신호들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공격보다는 다소 좀 방어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지금까지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